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손지민입니다. 대구FC가 어제 다음 달 3일 인천 유나이티드와 치르는 마지막 홈경기 티켓의 일반 예매를 시작했는데요. 예매 10분 만에 전석이 매진돼 11번째 홈경기 매진, 시즌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대구는 현재 6위를 기록 중인데요. 다소 아쉬운 성적에도 불구하고 대구FC를 향한 팬들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올 시즌 유니폼이나 굿즈 등의 판매액이 지난해보다 86%나 늘었다고 하는데요. 대구FC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FC는 경기당 평균 1,889명의 관중을 동원하고 이 가운데 3천여 명은 외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대구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대구FC를 향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지역 발전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대구시와 대구FC가 함께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요.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3도, 영주 2도, 영양은 1도 안팎으로 시작했습니다. 경북 내륙에는 가끔 예상 강수량 5mm 미만의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부터 아침에 다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는데요. 도로가 어는 곳이 있을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에서 8도까지 더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량리역까지만 연결되는 KTX의 시종착역이 이르면 연말부터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됩니다. 애초 11월 중에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였지만 서울역 출발 도착이 가능한 열차 대수 등의 운행 조정 검토가 필요해서 신청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됐는데요. 코레일은 열차 운행 계획 변경 건에 대한 신청을 준비 중에 있고 국토부의 승인이 나면 연장 운행이 최종 결정됩니다. 청량리역 플랫폼 길이를 늘리는 승강장 시설 개량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동 영주와 서울을 잇는 중앙선 KTX는 현재 청량리역까지만 운행하기 때문에 서울역이나 강남권으로 가려면 열차나 다른 교통편을 갈아타야 해서 그동안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컸는데요. 이번 서울역 연장 운행으로 영주, 안동 등 지역민들의 수도권 접근성 향상은 물론 서울에서 떠나는 북부권 기차 여행도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종착역 서울역 변경과 함께 중앙선 복선 완전 개통을 통해 1시간대 수도권 접근 시대를 앞당기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접근성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사흘째 이어졌던 강추위가 오늘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도 16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3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추위는 한결 누그러졌지만 대기는 여전히 건조합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 발효돼 있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화재 위험성 큽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포항 촉발 지진에 대한 위자료 지급 선고가 난 뒤 시민들의 추가 소송 참여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포항시가 피해 위자료를 일괄 지급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지난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를 앞두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는 소송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피해 주민 불편, 누락 가능성, 사회적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포항지진특별법의 피해 지원금 신청 기간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 근거 신설 등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고요.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면 전체 피해 주민에게 손해배상금을 일괄 지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며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이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남서에서 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높게 일겠고요. 내일은 서에서 북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악화로 인해 통제된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이 빈대 발생 예방 및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숙박업, 목욕장업에 대한 빈대 집중 방제 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빈대 출몰 신고로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울릉군은 빈대 발생이 우려내는 숙박업과 목욕장업 118곳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할 계획인데요.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침구류 세탁 여부 및 교체 시기 확인, 장소별 빈대 흔적 유무 점검, 시설 내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앞으로 울릉군은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빈대 정보집과 자율 점검표를 배부해 빈대 발생 시 신속한 방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주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단장부터 단원 모두를 20대와 30대 청년 기초의원들로 구성했는데요. 이름하여 리브랜딩입니다. 어떤 의미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총선 기획단장인 이정현 남구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구 이정현입니다. 이례적으로 시도당 단위에서 총선 기획단을 꾸렸는데 모두 청년 지방 의원인 게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어떤 의도와 배경을 갖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대구시당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했었고 그 새로운 전략의 1번이 새로운 인물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젊은 정치를 하자는 분위기라서 젊은 정치인들로 꾸렸고요. 그 와중에 또 젊기만 하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 선거를 치러받고 실제로 당선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구의원으로 구성을 해서 젊으면서도 신입직 경력직 신입 같은 경력직 신입이요. 그런 느낌으로서 조금 더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젊은 갖춰진 청년 정치에 대한 열망은 아마 뭐 우리 지역뿐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 전국적인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일단 면면을 좀 살펴볼까요? 기획단에 어떤 분들이 이름이 올렸는지. 네, 우선은 제가 그 안에서도 나이가 가장 많아서 실력도 출중하고 그리고 네. 아마 제가 재선 의원이라서 남구 재선이라서 제가 단장으로서 있고요. 그리고 부단장은 또 반대로 최연소이신 두 분을 남녀 한 분씩 했는데 북구의 오영준 의원 그리고 달서구의 최홍린 의원 이렇게 두 명을 남녀 한 분씩 20대입니다. 두 분을 하셨고 나머지 이제 6분이 더 계시는데 달서구의 이영빈 의원과 서보영 의원 그리고 동구의 안평훈 의원 남구의 강민우 의원 그리고 수성구 정대현 의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뵙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실례지만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하시니까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네, 근데 이 안에서는 나이가 많은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보다 한 살 많습니다. 84년생. 네. 지금 딱 만으로 39이고요. 거의 대부분 저희 평균 나이를 따져보면 32, 33살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저 이준석 전 대표랑 비교를 하니까 또 청년의 젊은 피가 딱 이때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청년 기초의원들로 총선을 치른다는 게 어찌 보면 또 모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나요? 뭐 이견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청년으로 구성할 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젊어 보이긴 한데 어설프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거거든요. 저희가 총선 말고 지방선거에 준비할 때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전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구의원들이기 때문에 그 걱정은 뒤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대구시당 민주당 대구시당에 지금 당원이 2만 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자원도 굉장히 높아진 수준이거든요. 뭐 사회적 경제 전문가에서부터 실버 여성층들 다양하게 있는데 그분들을 다 내부적으로는 통합시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저희 역할이겠죠. 그래서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된다. 젊은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지
내부적인 역량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젊은 분위기라고 해서 저는 혁신만 강조할 줄 알았는데 통합까지도 이렇게 안고 가는 모습입니다. 자, 총선 기획당 좀 세세히 살펴보죠. 총선 기획단의 이름이요. 리브랜딩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대구를 말씀하시면 보통 보수의 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단순한 보수가 아니라 저희가 이름을 짓기로는 트렌드가 아닌 브랜드를 선호하는 대구 시민의 선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한번 정치 한번 하는 바람에 의한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브랜드가 돼서 대구 시민 옆에 듬직한 일꾼의 브랜드가 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브랜딩이란 말이 영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블렌딩도 되거든요. 그래서 잘 섞여 보겠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를 같이 해서 우리가 브랜드 할 테니 대구 시민께서 잘 블렌딩 해 주십시오라는 구호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선거처럼만 반짝하는 그 트렌드가 아니라 깊숙이 우리 대구 시민과 함께 섞이는 최고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랜드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뿌리 박힌 진정한 일꾼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당선시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년 총선에 치르는 민주당 대구시당의 총선 방향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사실은 뭐 저희도 반성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 국민의힘당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역에서 12개 지역구에서 초선인 분이 50%가 넘잖아요. 매번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내려오고 저희조차도 민주당에서도 사실은 이번에도 후보가 한 두세 분 정도는 기존에 나오셨던 분이지만 새로운 후보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김부겸 의원 당시 때 네. 그때도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생각하지만 김부겸 의원도 3번 출마해서 그렇습니다. 당선됐거든요. 그것을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물론이 아니라 대구 시민 곁에 있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단순하게 한두 명 지금 총선을 준비하는 것보다 긴 호흡으로서 지금 저희가 젊은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니까 이 단원들이 어디 가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길게 보고 활동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전략들을 짜겠다. 네. 현실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전략들로 자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공약이 아닐까. 어떤 공약을 갖고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냐라는 부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공약을 어떻게 발굴을 할까? 이건 어떤 방법을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네, 공약적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사실은 선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뭐 총선, 지선에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약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이뤄내지 못한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은 제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지금의 국민의힘당이 그러면 공약들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볼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하면 할 것이라고 보이는가? 신뢰감이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약들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대구 안에 시민사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진보 정당을 포함한 수많은 정치를 해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2012년만 해도 단일화도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조금 안 하고 있었던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소수 정당에서부터 시민사회 분들까지 조금 많이 만나봐서 그런 것들을 엮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총선 기획단에서도 할 의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선이 슬로건 같은 게 좀 필요하잖아요. 아마 그런 걸 기획단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은 언제쯤 만나볼 수 있나요? 지금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첫 번째 슬로건은 리브랜딩. 리브랜딩. 이고 네. 향후에는 네. 지금 젊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중에 한 개가 사실은 뭐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네. 우리가 지방 소멸 이런 것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중앙정부나 수도권을 가는 걸 막는 거는 힘들 거다. 그런데 힙한 대구 네. 예를 들자면 네. 제주도 한 달 살기는 당연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왜 대구 한 달 살기는 없는가? 대구에서 멋진 대구를 만들어 보는 것들 이런 공약들이 조금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젊은 공약들을 조금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살기 좋은 대구, 네. 좋은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메가시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중앙의 거대화는 네. 정치적 혹은 또 경제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거대한 담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우리 뭐 대구에서는 막아내기 힘들 거지만 네. 반대로 얘기했을 때 대구도 원래는 대구 경북 시티 합쳐보자라는 걸 네네. 했었잖아요. 저는 거기에 반은 찬성 반은 반대였는데 반대했던 입장은 시민사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때는 대구 경북 도지사 시장이 두 분이서 했는데 지금은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대구 시민들이 좀 모여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대구 놀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네. 이제는 해야 될 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앙에 집중화돼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면 네. 대구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또 다른 생각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지금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 논의회장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논의를 하려면 사실 많은 의견들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선기획단 처음에 발대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힘당과 대척 지점을 가지는 거를 사실 당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집권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부터 부청장, 국회의원 모두가 다 국민의힘당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대척보다는 그쪽을 통해서 정치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대구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해서 저희가 나온 정책 중에서 조금 정당과 상관없는 정책들이 있다면 국민의힘당에도 드리고 함께 만들어보자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준석 신당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신당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뭐 토크 콘서트도 여러 차례 열고 최근 대구를 찾아오는 행보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는 사실 이게 뭐 인터뷰도 보고 제가 기사도 보고 하니까 사실상 대구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네, 당의 생각은 아니고. 네. 이준석 신당이 전국으로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대구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새롭고 좋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예를 들자면 이전에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분열돼서 그 전라도 쪽이 국민의당이 한번 바뀐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서 한 번은 조금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준석 신당이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에 있는 이준석 대표의 말로서는 고인물들이 계속 정치를 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젊은 분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한다면 좋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이미 아시겠지만 강사빈 위원장 같은 젊은 분들이 한다면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제 총선 기획단 단장으로서 총선에 임하는 목표와 각오 간단하게 드릴까요? 네, 대구 시민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선거는 이번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대구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대구시당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한두 군데라도 국회의원이 생긴다면 정말로 약속을 지키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구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 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총선 기획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대구 시민들이 지난 1년간 활동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해서요. 그 현장을 윤가영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대구 환경교육 한마당이 대구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금요일에는 시민이 만드는 환경교육도시 대구를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고요. 토요일에는 학교에서 펼쳐진 환경교육에 대한 사례 발표와 기후위기와 자원순환교육 활성화에 대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환경이 조성되면 습관이 바뀌고 일상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이 따라오시고요. 지역이 화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환경 감수성이라고 하는 지구 공동체를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아동초등학교 4학년 조재희입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반에서 이제 활동한 것들을 발표했어요. 식물 심기나 쓰레기 재활용하기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잘 못할 것 같아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어서 다른 활동에도 참가했어요. 계속 몇몇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활동했어요. 5학년, 6학년 아니면 성인이 돼서라도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실천하고 싶어요. 대구아동초등학교 4학년 성준우입니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좀 어색하기도 했고 어려울 것 같기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줍고 집에서 분리 배출을 제대로 잘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원래는 안 했는데 제가 같이 하자 하니까 학교에서 배워와서 같이 엄마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 환경에 신경을 쓰고 더욱더 환경에 대해서 지구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게요. 대구 시민 모두가 환경 지킴이가 되는 날을 위하여 환경교육 도시 대구 화이팅! 초등학생도 이렇게 열심인데 어른들 분발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아이들보다 어른들의 일회용품 사용이 더 많거든요. 이 최근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소식이 들리고 나서 환경단체와 시민들 그리고 자영업자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텀블러 사용과 쓰레기 분리수거는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계시는 선생님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대구 삼성 어린이집 7살 햇님반 교사 김연아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교육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와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교육 그리고 자원순환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랑 각 달마다 있는 환경의 날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아이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들 위주로 분리수거를 직접 해본다거나 재생종이 만들기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플로킹 이런 것들 위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어제도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홍보를 하고 왔거든요. 이제 부모님들도 몰랐던 사실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조금 뜻깊다고 많이 어머님들 참여가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가정과 연계 그리고 아이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 줌으로써 어머님들도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대건고등학교 미술교사 박종필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업사이클링으로 창업을 해 나가는 가정들을 소개했습니다. 환경 도우미로 시작해서 폐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첫 해에 만들었던 폐품 3D 프린터가 미국에서 50억 정도 수출 계약에 대해서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학생들이 창업이 가능한 것도 알고 폐품을 재활용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와 학생들뿐 아니라 특별한 사회환경 교육 사례들도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동도서관의 신천하 놀자부터 대구 비건 페스티벌을 통한 환경보호라는 주제까지 이 동네에서는 물론 대구 시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했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환경을 위한 교육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대구환경교육센터 사무처장 정숙자입니다. 제6회 대구환경교육 한마당이라고 해서요. 1년 동안 대구 전역에서 이루어진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이 서로 공유되어서 학교와 사회에서 환경교육 활동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활동을 보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학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탄소 중립 중점 학교, 시범 학교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회에서도 이제 환경교육 단체들,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이제 환경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환경이 이제 주요한 이슈다 보니까 다양한 환경교육을 굉장히 많이 접목해서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가 기후위기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그다음 전 세계와 지자체에서도 다 탄소 중립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민들도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어떤 실천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교육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어떤 사회에 대해서 상을 같이 그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환경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게 뭐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기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고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여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당연한 시민의 권리 또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의 활동을 알리는 현장 대구 환경교육 한마당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가고 있네요.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 경주, 울진 우리 지역에는 이 원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네.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라늄을 쓰고 이 용도 폐기한 것을 이제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데요. 이 사용 후 핵연료도 여전히 이제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입니다. 이런 사용 후 핵연료를 다른 말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잠자고 있어서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예.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한가 보죠. 맞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빠른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소재 지자체는 물론이고 유관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 등이 연이어 국회를 찾아서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또 성명서도 내고 있고요. 국내 원전 부지 내 사용유 핵연료 그러니까 고준위 방패물 저장 공간에 포화가 지금 임박했기 때문에 이 고준위 방패장 건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원전의 가동 중단 사태도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자체들이 가장 답답한 상황이겠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경주시와 울진군 같은 이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지난 20일이었습니다.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서 빠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를 했는데요. 김성학 경주 부시장하고 윤태열 울진 부군수 등이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의 연구화를 좀 막고 지자체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된 특별법 제정이 좀 시급하다 이렇게 설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고준위 방패장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구미 의뢰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대구 수성의뢰 이인선 의원도 함께했고요. 경주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의 김석기 의원도 배석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고준위 방패물의 처리 실태는 어떤가요? 네, 1978년부터 원전을 시작한 우리나라가 올해까지 쌓인 사용 후 핵연료가 18,600톤에 달하는데요. 이게 버릴 곳이 없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는 이제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 수조에 보관 중인데 말 그대로 임시입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속 냉각수를 넣어줘야 되고요. 사용 후 핵연료가 무해한 상태에 이르려면 최소한 10만 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조에 보관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임시 저장 수조도 용량이 거의 다 차고 있는데요. 사용 후 핵연료가 매년 700톤씩 생기는데 2023년 현재 고리 원전은 86%, 한울 원전은 82.5% 수조가 채워져 있습니다. 수조 포화 시점은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예상보다 1, 2년 당겨져서 2030년 정도에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 중에서 한국과 인도만 이 방패장 건설이 백지 상태거든요. 원전을 건설할 때부터 미리 이 방패장 건설을 준비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가동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핀란드가 부지를 정한 뒤에도 무려 45년이나 걸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법을 만들고 부지를 정한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게 아니라 뭐 핀란드만 해도 45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시간이 엄청 필요한 건데 그럼 이 고준위 방패물을 어떻게 처리하자는 건가요? 네, 고준위 방패물을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하 500에서 1000m 아래에 묻어버리는 이 심지층 처분이라는 건데요. 네. 이 터널 한 개에 수백 개 사용 후 해결료가 채워지면 이 터널 자체를 아예 메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부지 선정 논의를 시작을 해도 계획상 2060년이 돼야 이 방패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조사계획 수립과 부지 선정에 13년, 선정 부지에 지하시 연구시설을 지어서 실증하는데 또 14년, 고준위 방패장을 직접 건설하는데 10년이나 걸립니다. 상황이 급박한 거군요. 네. 20일에 이어서 21일에도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거셌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 22일에 법안 심사 소위가 이제 앞서서 경주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하고 울진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21일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특별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를 했는데요. 이들은 성명에서 이 특별법은 정쟁 수단이 아니고 여야는 이 친원전 탈원전으로 대치를 하면서 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법안 통과를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원로급 인사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한 이 방패물 원로 포럼은 역시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서 후대에 부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이 특별법 제정을 빨리 마무리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고요. 국내 505개 원자력 관련 기업과 단체도 지난 16일에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각계에 잇따른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20일 법안 소위가 열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에도 안타깝게 국회는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이 고준위 방패물을 원전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는 현실이 이제 언제 끝이 날지 기약이 없게 됐습니다. 임시 저장 공간 포화에 따라서 이제 원전 가동 중단 우려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후세의 짐을 미룬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됐다는 거군요. 네. 이 법안 소위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예, 국회는 이제 22일 회의에서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을 심사를 했는데 이견을 결국에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소위에서 더 논의를 해도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고 향후 협상은 이제 지도부에 일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 정부가 지금 원전 활성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원전 업계에서는 이 고준위 방패물 관리를 위한 연구 처분 시설 없이 계속 신규 원전을 짓는 거는 마치 화장실 없이 아파트를 짓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협의가 진전이 안 되는 걸까요? 예, 여야 의원들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연구 처분 시설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제 여야가 공감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0차례에 걸린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 용량을 얼마나 할 거냐라는 건데요. 네. 여당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점을 전제로 부지 내 저장 시설 용량을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 발생 예측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이 허가받을 때 설정된 설계 수면까지 발생한 용량만큼만 이제 부지 내에 저장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탈원전 폐기에 야당 측은 전 정부 당시의 탈원전 기조로 이제 맞서면서 결국에는 법안 심사가 난맥에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이날 심사에 참여했던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인선 의원이 이제 원전 주민들의 애환을 생각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으나 불발됐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네. 이 고준위 방패장은 지금 시작해도 2060년이 돼야 만들 수 있고 원전 혜택을 누려온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연구 처분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이 원전 부지 내에 쌓여가는 해결료를 떠안고 이제 불안감에 살고 있는 원전 소재 주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인선 의원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 다음 달 이제 정규 국회 회기 종료일이 지금 이미 다가오고 있고요. 네. 21대 국회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정치권이 또 총선 일정에 돌입하잖아요. 그래서 21대 국회 내 처리는 뭐 사실상 좀 물 건너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안타까운 거는 20대 국회가 종료했던 3년 전에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특별법 제정안이 자동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네, 결국 사용 핵연료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원전 인근 주민들이 아마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고준위 방패장이 적기에 건설이 안 되면 원전 소재 주민들은 이제 임시 저장된 이 사용 후 핵연료를 그냥 떠안고 살면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처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시 저장된 핵연료 위험에 대한 이 반대급부로 뭐 지방세 같은 거에서 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자 뭐 이런 호소도 컸는데 뭐 이 사안 동안 뭐 정부나 정치권의 관심을 못 받고 외면받고 있습니다. 경북 같은 원전 소재 9개 자치단체가 이 사용 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목소리를 이 수년 전부터 내고 있는데 네. 역시 관련 법안은 이 소관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류되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야가 정치적으로 뭐 사안을 두고 좀 의견이 다르거나 뭐 대립할 때는 대립을 해야 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안전과 어떻게 보면 건강에 관한 사안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빨리 처리하면 좋을 텐데 뭐 20대 국회여서 21대 국회도 여전히 이런 상황이니까 좀 안타깝고 이번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 처리 과정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지자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기뻐했고요. 일본 정부는 이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네, 1심에서 이들이 각하를 당한 것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 이른바 주권 면제 국제법 규칙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났었는데요. 반면에 항소심은 일본국의 당시 반인륜적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국가 면제가 부정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쪽으로 국제법 해석이 변화해온 것은 맞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 물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네. 어쨌든 사법부 판결은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 유도하거나 어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나고 이제 만약에 배상 판결이 나면 이행에 대한 책임을 정부는 져야 되는 것이겠고요. 물론 일본은 배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으로 절충안을 찾아야 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일본은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결국 무위로 돌아간 것은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했지만 신뢰를 주지 못했고 소녀상 철거 등이 논의가 됐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최소한 잘못했다는 입장을 다시 명확하게 하고 도의적으로라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외교적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난주에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던데요. 우리 정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물론 이 책임 1차적으로 북한이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동안 도발 행위로 합의 위반을 해왔고요. 이번에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네. 러시아와 협력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명분이 없는 행위였고요. 다만 우리 정부가 비행금지 구역 효력을 먼저 정지를 했는데 이것은 합의사항의 일부지만 일방적으로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국 정부도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일단 북한의 도발 행위에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되 예전의 군사 합의를 대부분 지켜나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고 도발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군사력 이상으로 외교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 러시아가 밀착 중인데 중국까지 여기에 밀착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한국 정부의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정부 숙제를 잘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일요일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그 측근 인사들이 대구를 방문해서 토크 콘서트를 가졌는데 대구에 혼자 출마하진 않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을 두고 고관대작이라고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일단 지지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12월 초에 오픈한다는 게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일정입니다. 그리고 네. 늦어도 내년 1월 초중순에 창당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묘한 혁신위에서 모종의 파격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다고 이 전 대표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관, 원 장관을 고관대작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싸울 경우에 기득권대 개혁정치라는 구도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100% 확정된 건 아니라 해도 신당을 창당하고 본인이 대구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한 그런 계획은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당내 행사에서 발언한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준석이는이라고 부릅니다.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 전 대표가 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잔류 가능성 더더욱 낮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와 이준석 전 대표의 대립각이 조금 날카로워진 모습인데 그럼 이준석 신당 어느 정도로 호응을 받는지 여론조사 결과가 혹시 나왔을까요? 네, 지난주에 여러 기관 조사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게 보는지 안 좋게 보는지 보다는 지지 의향을 묻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네. 조사가 있고 또 이준석, 유승민, 김종인 신당이라고 물은 조사도 있지만 이준석만 딱 이렇게 놓고 물어본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좀 그러니까 지지 의향,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 의향을 물어본 것으로 하나를 추려보겠습니다. 네. NBS 조사인데요.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조사됐고 만 18세 이상 전국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신당을 지지할 마음이 있다가 21%가 나왔습니다. 없다는 69%였는데 이 21%가 지지로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파괴력 있는 정당이 나오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광주, 전라 27%, 서울 26%, 대구, 경북 22%였는데요. 물론 작은 지지율은 아니지만 한 명을 한 선거구에서 뽑는 소선거구 체제에서 의석을 내는 데는 아직까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수치입니다. 물론 다른 조사에서는 호남과 대구, 경북에서 더 선전한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 첫 번째는 이준석 전 대표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인물이 동참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변수로 꼽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선거 도중에 찍어도 안 된다는 사표론이 제기가 될 텐데 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초반에 2위 안에 드는 지역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변수가 되겠고 세 번째는 지더라도 지는 한이 있어도 찍겠다. 이런 지지자가 결심을 하려면 차별화에 성공해서 독자 노선이 명확해야 된다. 이 변수들을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질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예상보다 더 파괴력 있는 정당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변수를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즘 이준석 전 대표만큼 조명을 받고 있는 정치권 인사가 한동훈 장관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언급을 했는데 한 장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11월 19일,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였는데요. 한 장관이 여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될 것이다 42%,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1%였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것은 여야 양측이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고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한동훈 장관 본격 등판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줄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네, 국민의힘은 일단은 한 장관한테 의지를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한 장관에게 무게중심이 쏠리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확장성에서는 의문부호가 지키고 있는 한 장관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의 헤쳐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뇨한 혁신위가 중진 의원들한테 요구했던 험지 출마나 불출마 이것이 난항입니다. 이것부터 풀지 않으면 한동훈 효과는 제한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한 장관의 확장성을 평가절하를 하면서도 한 장관한테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장관이 역공을 하면서 민주당 인사들의 비위 의혹을 계속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여기에 휘말려들기보다는 빌미나 트집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쇄신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한 장관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인물 카드를 띄우는 것, 이것도 민주당한테 중요해 보입니다. 네, 한 장관 대상 조사는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로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1월 19일부터 20일 사이의 조사였던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 선거법 개정 문제를 놓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위성정당이 나오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지만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과 과거에 병립형 비례대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선언해왔던 원칙에 비춰보면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만드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여기에도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국민의힘이 반대를 할 경우는 법안이 현실이 되지 못한다는 난점이 있고요. 위성정당 방지 법안이 없더라도 위성정당을 자체적으로 민주당이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망설이는 것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낼 경우에 민주당이 손실을 본다라고 하는 대목이겠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내지 않고 다른 정당이 비례대표에서 민주당 지지표를 받도록 해주자라는 방안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의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등의 논의가 이 지점을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도 꼼수다라는 지적이 있고 또 이 정당들이 독자적으로 명분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병립형 비례대표로 돌아가는 게 대안일까요? 병립형 비례대표로 돌아가면은 위성정당 여지는 없어지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네. 하지만 이것이 소수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좀 더 갖게 해서 정치 다양성을 키우자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는 후퇴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선거제도 공론조사에서도 다수의 시민 패널이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을 거스른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방법이 한 가지는 있겠는데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도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법,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개에서 반쯤으로 줄이고 이것을 권역별 비례대표나 전국구 비례대표로 돌리는 방안이 있겠는데요. 이때 이제 인물을 찍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비례대표 반대 여론이 높은데 지역구를 줄인 의석수만큼을 광역별로 묶어서 또 그리고 정당뿐만 아니라 인물한테도 투표를 하게 하는 개방형 명부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정치권이 이 방안으로 좀 절충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전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앞서 거론했던 YTN 여론조사 내용인데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면 안 된다가 51%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을 추진해서 역풍을 받을 게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 여당은 찬성이 50% 간 넘기는 수준이라서 압도적인 찬성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이렇게 정책적으로 불리한 지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적절하다 47%, 적절하지 않다 36%로 찬성이 높았는데요.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을 늦추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이제 방송 3법이나 이동관 위원장 탄핵 찬성 이것이 높은 것은 국민들의 방송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정부 여당이 이에 대해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도로 위의 암살자 블랙아이스 주의해야겠습니다. 블랙아이스는 아스팔트 위에 깔리는 반투명의 얇은 얼음막으로 잘 보이지 않아 운전자가 사전에 대비하기 어려운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빙 을심 구간을 최대한 사전 파악하고 겨울철에 교량이나 그늘진 곳을 지날 때는 미리 감속해야 합니다. 또 차간 거리를 유지하고 급제동이나 급회전을 최소화하는 습관으로 블랙아이스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대구미술관이 12월 6일 열리는 해외 교류전 렘브란트 17세기의 사진가와 연계한 미술 강좌 수강생을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술사학자 노성두와 함께 17세기 서양 미술의 거장인 렘브란트 작품을 중심으로 주제, 기법, 제작 과정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텐데요. 특히 판화 작가로서의 미술사적 의의와 작품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예정입니다. 경북 씨름 대축전이 이번 주 토요일에 구미 박정희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대축전에는 주한미군과 초중등부 씨름 유망주, 실업팀 선수단이 체급별 토너먼트를 벌이는데요. 초청 공연과 한미동맹 70주년을 축하하는 군악대 행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씨름의 가치를 전승하고 씨름의 대중화를 위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대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간 2023 대구 문화예술 교육축제 대구답게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예술 교육도시 대구를 주제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등이 운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구시가 12월 3일 소비자의 날을 앞두고 소비자 어울 주간을 운영합니다. 소비자 어울 주간은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소비자 어울 주간과 소비자 어울 마당으로 나눠 개최하는데요. 소비자 어울 마당은 기념식과 토크 콘서트가 열리며 소비자 어울 주간은 대구 YMCA 청소년 회관에서 전시와 엽서쓰기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엽서쓰기 체험을 참여한 시민에게는 선착순으로 기념품도 증정하니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박나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8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북 내륙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으니 화재 생기지 않도록 불조심도 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손지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